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박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우리 수업 때 해야 될 것들은 이제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특허 빅데이터가 왜 빅데이터인지, 그리고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허 빅데이터를 실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과연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갖고 우리가 한번 선행해서 한번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목차부터 보게 되면은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거 혹시 이름을 뭐로 부른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오프라인이면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일단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정답을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단어 그룹이라서 워드 클라우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설명할 때 항상 이 그림들이 대부분 장표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수많은 문서 속에 있는 키워드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의미가 있거나 또는 빈도수가 높은 그런 키워드들을 단어 그룹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보여주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도 이 워드 클라우드를 실제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되고 내일 오프라인에서 강의가 가능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좀 불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진행을 해야겠지만 일단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오프라인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코딩을 직접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문서를 가지고 실제 그 문서 속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을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코딩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 워드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 특허 문서도 그렇고 일반 텍스트가 들어있는 문서들도 있고 그런 문서들 중에서 수천 건, 수만 건의 문서들 속에는 단어들은 수백만 개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서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다 읽고 의미를 정성적으로 찾아내는 것들은 사실 어렵죠. 불가능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워드 클라우드라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갖고 그 문서들 중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키워드 형태로 도출하는 게 워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 워드 클라우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빅데이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문서들 이야기했고 통계가 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알고리즘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빅데이터랑 통계 기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노출하는 게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어플리케이션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의 내용은 일단 빅데이터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특허가 왜 빅데이터인지,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하고 통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 사례는 실제 뭐 제가 이제 논문으로 한번 퍼블리시해서 했던 사례고요. 데이터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통해 갖고 과연 소셜 트렌드하고 테크놀로지 트렌드하고 두 개를 다 잘 반영을 했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알아본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거기에서 썼던 내용들 중에서 구글 트렌드가 들어있는데 구글 트렌드는 우리 과정에서 따로 다루진 않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구글 웹사이트에서 직접 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기술 트렌드를 알아보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SNA 기법을 통해서 내일 이제 직접 그 SNA 그래프를 그려서 의미 있는 중심 기술 같은 것들을 도출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그 빅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잠깐 보게 되면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이슈로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IoT, 로봇 이런 것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것들은 4차 세계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딸려서 나오긴 했지만은 뭐 과거에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생긴 건 전혀 아니에요. 이 과거에도 이미 있었지만은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 말고 라지 스케일 데이터라는 표현도 썼고, 기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데이터들을 양이 많은 것들을 대부분 그냥 빅데이터라고 그 표준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빅데이터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냐? 그건 아니고, 과거에도 이 빅데이터라는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지만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 쓰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스몰 데이터들을 많이 썼어요. 스몰 데이터들은 사람이 인지해서 관찰하고 실험해서 나온 데이터들의 결과물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로 어떤 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그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빅데이터는 있었는데 최근에 이 빅데이터가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ICT가 발전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관점이나 하드웨어 관점 두 가지 관점 모두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부족했었는데 이런 스토리지들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요 그릇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처리를 해줄 수 있을 때 충분히 처리량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 그러면은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TV나 매스컴 같은 것들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나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용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쪽 코덱들이 발전하면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해서 찍은 데이터들이 있죠. 지금 말하고 그 영상으로 나가는 것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약 50분 정도의 그 용량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용량이 너무 커갖고 좀 힘들었죠, 그죠? 그 데이터 양은 어마어마한 거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압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코덱 기술이 발전했죠. 제가 아마 저장도 아마 MP4 형태로 했을 건데 이런 데이터들도 다 그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올 때도 이 빅데이터를 경험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차를 가져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오시면서 SNS도 하면서 그러니까 SNS도 하면서 오실 텐데 SNS 같은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이 전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도 저장이 되죠. 그죠? 저장이 되는데 이런 저장된 데이터들이 전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이런 데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때 티맵이나 또는 김기사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좀 썼을 텐데 이런 그 티맵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티맵인데 티맵 같은 경우에도 그 운전자들의 그
위치 정보들을 그 중앙 관제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도로 환경과 차량 수 같은 것들을 알고리즘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최적의 그 경로를 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가장 빅데이터의 역량이 가장 큰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 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빅데이터의 영향이 가장 크고 앞으로 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회사는 구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핸드폰을 사갖고 키면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실행할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 문자 같은 거 동의하는 것들이 있죠. 그 동의 버튼들을 누르는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일부분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구글에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다니는 경로, 음식점, 이런 것들 다 트래킹이 다 되죠. 그죠? 그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구글에서 왜 이 정보들을 다 여러분들이 받기에는 이게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서비스, 내가 어디 갔는 경로나 이런 것들 내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곧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역으로 봤을 때 구글 입장에서는 정보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그 경로들, 그다음에 자주 이용하는 업체들, 뭐 커피숍,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전부 구글의 그 서버에 담기게 돼요. 담기게 되면 얘들은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았다가 뭘 하냐? 나중에 마케팅 같은 것도 써먹을 수 있고 또는 다른 형태의 가공을 해서 어, 이것들을 필요한 회사에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런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이 그 미래의 먹거리를 그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예요. 어, 구글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은 구글의 독감 예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보면 동선 추적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은 확진자가 뜨게 되면 딱딱딱 몇 명이 오늘 몇 명 걸렸고 국내 환자가 몇 명이고 해외 환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또 그리고 독감이 걸리게 되면은 독감이 어느 정도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걸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독감 예보를 띄우죠, 그죠? 그러면서 빨리 예방 접종을 하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영토가 좀 작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충분히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감 환자가 병원에서 그 검사 렌즈 나왔다 그러면 그 정보를 나중에 보건소나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합을 해서 충분히 금방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또는 유행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가 워낙 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런 독감 예보 시스템을 그 미국 보건복지부죠. 한국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을 가동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이것들이 막 그 독감이 유행을 해서 동부에서 유행을 해서 막 조사를 해갖고 수합을 했더니 동부에서 유행을 한다 그래서 딱 터뜨려서 보면 이미 동부에서 유행이 끝나고 이제 남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제 예측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예측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으면은 그 미국민들한테 자국민들한테 좀 더 독감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덜 적게 들고 국가적으로서도 예산 같은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대요. 오보를 많이 하니까. 그때 이제 구글이 이거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뭐 나한테 좀 기회를 달라 그래서 구글이 이 독감 예보 시스템을 가동을 해요. 그래서 적중률이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좋아요. 얘네들이 이 독감 예보 시스템 만들 때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민들 또는 여러분들, 이거는 일단 예보 시스템이니까 미국 내겠네요. 자국민들의 검색을 한 정보들을 수집한 것들을 통해서 이 예보 시스템을 돌리거든요. 얘들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독감이 가까운 데 사람이 걸렸거나 아니면 본인이 걸렸거나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죠. 증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그죠? 증상 같은 거 검색을 하고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독감이나 뭐 인플루엔자나 뭐 이런 것들 식으로 주요 키워드들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죠? 빈도수가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어, 특별히 독감이 유행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유행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유행했을 때 그 지역의 독감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뽑아놓고 그 키워드들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 보고 그 값을 스레스홀드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돌려서 어느 순간에 그 스레스홀드가 문턱값이죠. 문턱값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독감이 유행을 할 거다라고 예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적중률이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성공한 케이스죠. 빅데이터 분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보면은 그 힐러리랑 그 도널드 트럼프죠. 그죠? 두 사람의 대선 때 이 빅데이터가 또 분석이 또 엄청나게 활약을 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선의 그 레이스를 달리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들도 그렇고 언론이 방송이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 업체들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언론들이나 리서치 업체들도 전부 다 당선을 누굴 예측했냐? 힐러리를 예측을 했어요. 힐러리가 당연히 당선이 된다고 했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힐러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나 리서치 업체들은 힐러리가 당선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통계학자들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좀 쉽게 얘기하면은 구글 트렌드에 보면은 힐러리하고 트럼프의 그 키워드들의 출연율을 비교를 한 거예요. 봤더니 뭐 트럼프가 노이즈 마켓을 했든 어쨌든 상관없이 봤더니 결과적으로 봤더니 힐러리보다가 훨씬 선거 기간에 봤더니 훨씬 더 그 도널드 트럼프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출연하는 빈도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요소들 이런 것들을 믹스를 해서 봤더니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구글의 뭐 그 저기 자살률 자살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잠깐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빅데이터는 어디서 오냐? 예전에 스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스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찰이나 실험들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로 검색 엔진들이죠. 검색 엔진, 아까 구글 검색 엔진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런 검색 엔진들에서도 많이 수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와 같은 SNS에서 뭐 좋아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텍스트나 뭐 이미지, 그 다음에 비디오, 뭐
그 오디오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같은 것들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은 현대카드가 예전에 이제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카드가 사용자들의 그 카드 사용 빈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회사원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점심때 밥을 먹고 커피를 먹을 때 저녁에 카드 쓸 때는 좋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러는데 점심때 보니까 싼 커피를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결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대추측으로는 아마도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비싼 거 사면 내가 사야 돼서 아마 싼 게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좀 나왔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분석을 보고 뭘 했었냐면은 그러면은 이 회사원들이 그 원하는 그 수요에 대한 니즈를 좀 반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때 한 게 현대카드랑 세븐일레븐이랑 그 협업을 해갖고 그 회사원들한테 온도 커피를 1,000원에 점심시간에 1,000원에 판매하는 마케팅을 세워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대로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요. 뭐 사람들이 커피만 사는 게 아니라 사러 왔다 다른 것도 사는 거고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1,000원에 이걸 커피를 살 수 있으니까 현대카드의 사용에 대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방송에 적용한 게 있는데 과거에 TVN이었던 것 같은데 TVN에서 혼술남녀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드라마를 했었는데 성공을 했죠. 종편 드라마 치고는 꽤 성공을 했었는데 이때 얘네들이 혼술남녀를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SNS에서 많이 떠오른 키워드를 좀 찾았는데 그때 보니까 혼술, 혼밥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이쪽이니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드라마를 만들면은 좋은 그 아이템으로 그 사람들한테 좀 제시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해서 혼술남녀라는 드라마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혼술남녀 같은 경우는 이건 SNS에 있는 데이터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그죠.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들하고 위치 기반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에는 문자, 영상, 오디오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의 데이터들이 현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무조건 빅데이터냐? 좀 가져야 되는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폐기물 직전인 그런 쓰레기 더미도 다 빅데이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요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플러스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가지 정도로 보통 이야기해요. 정의는 사람들 보는 관점마다 연구를 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는 모범 답안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지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이 많아야겠죠.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이 많아야지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그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곧 그 실시간 형태로 자주 갱신되고 업데이트되고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형태가 단순히 수치형 데이터 이런 것만 딱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타입 자체가 뭐 수치도 될 수 있고 텍스트도 될
되지, 오디오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밸류예요, 밸류. 밸류인데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모든 빅데이터를 뭐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는 이거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밸류인데 아무리 데이터량이 많고 즉시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런 데이터의 덩어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 즉 가치를 도출할 수 없다면 그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특허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특허는 과연 빅데이터냐? 특허 자체는 한국에 있는 DB에 있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다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양에 대해서는 당연 볼륨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그 업데이트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 데이터는 수치로 해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검색이 끝났을 것 같은데 검색을 다 배웠을 텐데 검색을 해서 엑셀 데이터로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 보면은 도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수치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베리어티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랑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특허 데이터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어,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허도 역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이제 빅데이터하고 빅데이터 하면 꼭 항상 붙어다니는 게 통계인데 빅데이터하고 통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사람들이 하면은 빅데이터 통계, 빅데이터 통계, 빅데이터 분석이 꼭 통계라고 하냐를 한번 보게 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바이너리 데이터죠. 그죠? 바이너리 데이터인데 이 바이너리 데이터, 수학이 많은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는데 이 바이너리 데이터가 곧 뭐라고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고 여기에 보이는 돋보기가 뭐냐? 통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통계라는 돋보기를 들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통계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싶거나 뽑아내고 싶은 것들의 데이터를 그 통계를 통해서 뽑아내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 통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를 DB에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계 기법들을 써서 물론 이제 통계 기법을 쓰기 전에 이 데이터들이 정형화 데이터면 상관없는데 만약 비정형화 데이터라 그러면 데이터 정제 과정,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분석 방법에는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 빅데이터 분석은 뭐 새로운 분석 방법을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던 통계 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이 뭐 탐색적 분석이라고 해서 지난 뭐 SNA 같은 그림으로 그리는 것들,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기법들이 전부 이제 탐색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지 응답 비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것들, 그냥 단순히 그냥 통계 처리,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기술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 분석 같은 경우에 가설 검정을 하는 것 단계이고, 그 다음에 예측 분석은 뭐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시계열 분석과
같은 우리가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분석 방법이 예측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인과 분석이라고 해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하는 분석 기법들인데, 대표적인 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영향유치, 마이닝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봤을 때 연구 소개를 잠깐 보게 되면은 사례를 이제 볼 거예요. 사례를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사례는 그 빅데이터 통계학을 적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서 저는 빅데이터인 특허 데이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통계 기법인 SNA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매니지먼트해서 최종적으로 빅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은 데이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실험에 대한 것들을 전체를 한번 리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를 14,000건 정도로 아마 추출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요. 그 데이터를 14,000건을 추출했고,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설계를 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회 트렌드가 반영이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 트렌드가 잘 반영이 됐냐를 봤는데, 왜 앞에서 소셜 트렌드를 봤냐면은 로퍼가 쓴 그 기술 예측과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경영을 하고 있는 학자인데, 이 책에 보면은 기술 예측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거기에는 분석 기법이 많이 없다,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소셜 트렌드를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셜 트렌드를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기술들은 평범하게 기술 발전을 통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술 예측 기법, 기존에 있던 기술 예측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거예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부터 여러 분야, 기술 관점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여러 사건들이 생김으로 해서 기술 발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을에 기술 예측을 했더니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전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AI 기술이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청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뭐지? 올해 코로나 사태가 생겼죠, 그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생긴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그 트렌드가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생겼던 주요 트렌드가 어, 비대면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갑자기 시스템 반도체 그 비대면 관련된 기술 분야가 엄청나게 떠서 현재도 지금도 그렇고요. 계속 정부에서 예산을 엄청 퍼붓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비대면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것들 뭐 있어요?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작년 초반이었나요?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뭐가 떴어요? 소부장이라고 일명 이야기하죠. 그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죠. 이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요구가 됐죠.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잡아놓지도 않았을 때 추가 경정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 갖고 돈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우리가 액층가스나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거는 나중에 조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기술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를 통해 갖고 그 트렌드가 갑자기 생김으로 해서 그 기술 예측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아까 AI 얘기했었는데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다운받았다고 했는데 이 분야에서 AI가 사회 트렌드를 봤을 때도 충분히 발전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할 것 같나를 한번 확인을 소셜 트렌드 관점에서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실제로 기술 관점에 봤을 때 과연 얘가 제대로 충분히 그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분야가 발전할 건지 예측을 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구글 트렌드를 잠깐 보게 되면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 사회 관심에 대한 동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구글 트렌드에 있는 분석 기법 중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돼요. 이건요. 그 보면은 트렌드를 제공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웹하고 뉴스 그다음에 유튜브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해갖고 2016년도까지의 이제 그 AI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나를 이제 구글 트렌드로 봤었는데 구글 트렌드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표준화를 해요. 개수, 자기가 나왔던 개수들을 맥스를 100으로 두고 민을 0으로 해서 그 표준화를 해갖고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주로 봤더니 그 어떤 게 있나요? 동그란 게 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모 모양이 유튜브고, 그 다음에 네모가 모양이 뉴스죠, 그죠? 봤더니 웹하고 유튜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관심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특히나 2016년도에 봤더니 이때 뭐가 있냐면은 그 WEF라고 해서 그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매년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때 뭐가 발제자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로봇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봤더니 실제로 웹이나 유튜브에 봤더니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갑자기 그 빈도수가 높아지죠, 그죠?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뭐 조금 그냥 나오다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그냥 나오다가 실제로 2016년도에 그 경제 포럼이 있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 자체가 소셜 트렌드를 충분히 일단은 반영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특화하고 그러면은 특화하고 이런 소셜 트렌드하고 과연 어떤 관련이 있냐, 트렌드를 같이 가고 있냐, 기술하고 이 소셜하고 같이, 사회하고 같이 가고 있냐를 보기 위해서 특허 출원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뭐 뉴스나 유튜브나 또는 키워드 검색, 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빈도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 즉 코릴레이션 분석을 직접 해봤어요. 통계적으로 검색 해봤더니 뭐 다른 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차이 코릴레이션 값이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건 없었는데 뉴스하고 특허 출원을 봤더니 두 개가 같이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스퀘어 값이 이 당시에 약 한 0.7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보수적으로 봤을 때 0.5 이상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0.7 정도니까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 갖고 내가 만약에 기술을 모르는 상태라 그러면은 이런 연구 결과물을 통해 갖고 기술을 몰라도 뉴스 기사에 대한 출연 빈도수를 보고 이 기술이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조금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